장준환의 스펙트럼. 장준환의 스펙트럼 12번째 방송입니다. 방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저항시인인 정희성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구중서 문화평론가가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희성의 시는 늦가을 밤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하듯 애틋한 울림이 있다. 그러면서도 시의 내용은 인간적이면서 역사적인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의 성격이 대중에게도 친화감을 주어 그의 시 제목 저문강의 삽을 싣고는 전국 몇 군데 주막의 간판으로 내걸려 있다. 1970년대 이래 정희성의 시는 한국 현대의 정신사적 메시지를 절실하게 독자, 대중에게 전달해왔다. 이때 시인의 의식은 비판이나 주장이 아니고 진지한 성찰이다. 정희성 시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 저항 시인이신 정희성 시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인님과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게 거의 20년 만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이신데요.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3학년 때 문학을 가르쳐 주신 시인님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표 저항 시인이시라는 걸 제가 모르고 감히 문학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들어가서 그때가 대학교 3학년인 것 같은데요. 시인님의 대표 시인 저문강의 삽을 싣고를 제가 접하게 되면서 제가 이런 분께 2년 동안 문학을 배웠구나라는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건강하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벌써 교편을 놓은 지가 10년이 지났군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을 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 또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은 아닌데요. 분명히 학습적인 요소가 있고 또 경험적인 요소가 있겠죠. 아마 제가 선생님께 2년 동안 문학을 배운 그 순간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가치 판단에 사실은 큰 영향을 주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교실에서 문학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한 학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건 참 대단한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의 이름 앞에는 저항시인이라는 타이틀이 같이 붙고 있는데요. 그 저항시인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문학을 시작한 것이 1970년대입니다. 70년대는 아시다시피 억압적인 군사정권이 아직도 지속되던 상황이었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당한 노동자들의 삶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해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저에게 문학적 과제로 다가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억압적인 정치 현실 속에서 자유를 외치는 젊은 영혼들의 그 넋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한 저의 문학적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축이 되어서 문학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저항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인님의 대표시가 물론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에 와닿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사실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시인데요. 저희 장준환의 스펙트럼 청취자분들께 한번 저문강의 삽을 싣고를 선생님이 직접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문강의 삽을 싣고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네, 전문강의 삽을 싣고 선생님께서 1978년에 쓰신 시죠. 그렇죠. 예. 1970년대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한 시기고 그 시기에 그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당한 노동자들의 삶의 정서를 표현하는 문제가 저에게는 주어진 문학적 과제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시를 한번 들으신 분 또 아시는 분께서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우리가 떠오르는 일반적인 이미지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선생님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저항이라는 개념은 좀 적은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 시 자체에서 그런 저항적인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읽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으네요. 네. 예, 그러나 이제 제 작품 가운데는 이런 류의 그 어떤 노동자들의 삶의 정서를 표현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억압적인 군사정권 하에서 이렇게 저항하는 민중들의 삶의 모습도 담긴 시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참 교보 빌딩의 그 건물에 글자 그러니까 그림판 시인가요? 거기에 이제 제 시가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를 언제 썼던가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1970년 상황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시로서 이렇게 알려지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기까지는 한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마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문강의 사부시코라는 시가 오히려 저 때보다는 아마 지금 굉장히 저희 앞에 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훨씬 친숙한 시일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는 저문강의 사부시코가 교과서에 실렸고요. 또 현실적으로 수능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다 이 시를 오히려 저희 때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선생님 뿌듯하신가요? 예, 제가 교편 생활을 할 때는 다행히도 이 시가 교과서에 들어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시를 가르치는 난처함 같은 거는 면할 수가 있던 거죠. 오히려 뿌듯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만약 그랬다라면? 내가 그 교편 잡고 있을 때는 학생들이 더러 문제집을 들고 와가지고 예상 문제집 같은 걸 들고 와서 내가 내시를 보았노라 하는 그걸 이제 은근히 비춰주면서 또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이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게 참 알쏭달쏭한 것이어서 선생을 난처하게 만들 때도 있었던 거죠. 예.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 시에서? 글쎄 저도 그 구체적인 문제는 잘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학생이 들고 와가지고 이 시의 답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답을 잘못 짚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답이 뭐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 선생님은 이 시를 이렇게 이해한 것이구나 하고 역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오히려 시라는 것이 문제화돼서 이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예, 그래요. 저도 이제 각 학교에 강연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면은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 자체적으로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어요. 어떤 평론가는 이 시의 그 화자의 목소리가 선비의 목소리와 노동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삽자루를 들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내 자신이 쓴 시이기 때문에 화자를 설정을 해서 쓴 시니까 그런 그 목소리가 섞여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글 읽는 일하고 원래 분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다 주경야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밭 갈고 밤에는 글 읽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선비들의 일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설명을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의 또 마지막 부분에 그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마땅히 그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위로 읽어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시가 진행됨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현실 순응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순응으로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저는 이 시를 쓸 때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화가한테 내 또래의 그 어떤 유명한 화가한테 이 시를 읽혔더니 그 시인은 마치 밀레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기분이 퍽 좋았습니다. 사실은 하루 일을 끝내고 고달픈 삶이지만 하루 일을 끝내고 식구들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 농민 또는 노동자의 정서를 포착하고 싶었던 거죠. 네, 어쩌면은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어쩌면은 이것을 서정성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 시를 쓰면서 브레이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현실이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 시를 읽으면서 공감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억압적인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만 그러나 늘 서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 서정성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선생님? 정서적인 감동, 문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가 그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 삶의 감동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서정성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든지 그 상황을 잘 반영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죠. 자기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맹물 같은 서정을 하는 것은 나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내신 노무현 추모 시집도 있으시죠? 예, 그렇군요. 예. 저는 요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상당히 짓눌려서 지내왔던
했던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야 이 모든 어떤 군사 정권의 그 억압적인 정치 현실이 이제 민주화로 들어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일주일쯤 전쯤에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시고요.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시고 그 순간 사실 운구차로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 경선 과정에서, 이를테면 아주 힘든 걸 뚫고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그 극적인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아주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네, 특히 그 울산에서 뭔가 모멘텀이 바뀌는 그 순간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겪지 않았으면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이랑 또 시인 262분이 같이 하셔가지고 추모시를 내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죠? 물론 당연히 시대정신이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무렵이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의 49제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마침 관여하고 있는 작가회의에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표를 내 이름으로 해서 시집을 한 권 작가회의 회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러한 시를 내가지고 49제 상에다가 올려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시집의 제목이 고마워요, 미안해요, 일어나요라는 시의 제목이고 그다음 정의성 외라고 돼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시가 봉화산이라는 시죠. 그렇죠. 예, 봉화산이라는 시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번 봉화산이라는 시 한번 직접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예. 봉화산. 당신 떠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당신 떠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서성이며 울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비바람 지난 뒤에도 당신 떠난 빈 자리에 사람들은 숲이 되어 서 있습니다. 봉화마을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시가 더 많이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사람들은 숲이 되어 서 있습니다. 아마 그 숲이 되어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 장면은 그냥 그때 내가 보았던 것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것인데 비가 와도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 노무현입니다의 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과 또 아이와 같이 오신 분들은 먼저 조문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한 분도 줄에서 나오시지 않고 순서를 기다리시면서 조문을 했다는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눈물을 흘리셨고 사실은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먼저 가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가치에 대한 사실은 존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의 생각 같은 것이 이번에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분이 못다한
일을 이 새 대통령이 이루어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대 현실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또 얘기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시 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도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 시 자체를 또 시대 정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항시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시가 너무 아름답고 또 사랑 느낌이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 시는 제가 그 남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쓴 시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지금까지도 그냥 대결 국면에 서 한치도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는 대결 그 국면으로서는 우리 남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다. 사랑이 없이는 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랑의 그 관념이 없이는 이 남북 문제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 대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아, 이 시가 제가 몰라가지고 이게 1979년 시인데요. 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가 선생님이 처음 이 시를 생각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아름답게 끝날 상황인 거죠. 이 시 한번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 시도 거의 40년 가까이가 되어가는데요. 혹시 이 시를 쓰실 때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쉽게 그런 날이 좋은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생애에 어느 눈 뜨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은 가졌었죠. 그때 제가 선생님 한번 뵙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책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책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만약에 제가 1920년에 태어났다라면 그때 시대상을 그때 사회 현실을 그대로 저는 받아들인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항일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들어왔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만약에 1990년생이라든지 아니면 2000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은 사실 남북상이라는 것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나눠진 개념이 아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져 버린 건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였었는데 헤어졌다고 느끼는 거와 원래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값지게 된다라고 하는 느낌은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절실함이 좀 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민족사적인 어떤 당면 과제가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우리가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 이 서정성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움은이라는 단어를 저는 시에서 상당히 많이 써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에 대한 어떤 그 향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제 시에서 늘 어떤 아쉬움, 모자람, 없어서 안타까움 이런 그 개념과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합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늘 아쉬운 것이고 그래서 그리워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워해야 되는 부분. 사실 저문강의 사부시코라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어쩌면 가져야 될 기본권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봉화산이라는 시가 나왔던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그리움. 또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쩌면은 한민족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라는 그 가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이제 40년이나 문단 활동을 하셨잖아요. 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앞에 많이 있으니까 혹시 처음 시작을 한번 되돌아보면 처음 시를 쓰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시를 쓰게 된 계기는 학창 시절에 저는 서예반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학과는 좀 거리가 먼 부서에서 활동을 했는데 늘 문예반 활동을 하는 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나한테는 글재주가 없는가 하는 걸 이제 스스로에게 시험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학을 하게 된 거죠. 직접적으로는 교지에다가 서로 투고를 해서 그 글이 실리기도 하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대학에 가서 대학 문학상에 시를 응모했는데 그것이 당선되는 바람에 나한테도 시적인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재능이 있다고 또 탤런트가 있다는 거 아시면서도 5작품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5시집인가요? 굉장히 적은 시집을 내셨고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제대로 자주 써낼 능력만 있으면 많이 써내는 게 좋은 건데요. 유난히 좀 깐깐한 성미는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종이도 흔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좋은 종이 한 장을 만나면은 거기에 이제 메모를 해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다시 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종이가 몇 번 닳아서 다 없어질 만큼 주머니에다가 오래 넣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작품 수가 많을 수가 없겠죠. 앞으로 저희는 또 젊은 세대들 또 선생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사실 팬분들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떤 시 기대해 보면 될까요? 글쎄요, 어떤 시가 나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막 그 새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전 기분이, 벅 좋아졌습니다. 이제 억압적인 상황에서 이제 좀 해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밝고 좀 희망적인 시를 몇 편 더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후에 아름다운 시, 또 희망적인 시, 희망시인 정희성 이렇게도 그러면 기억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좋습니다. 네, 그 약속드리죠. 좋은 시를 쓰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많이 기대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